안녕하세요. 2025년 4월 27일 전일옥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중국이 서해의 잠정구역에다가 인공구조물 2개 정도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것 때문에 한때 뜨거운 감자처럼 이 얘기가 돌곤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잠깐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구조물을 철거했는가? 아직도 철거하지 않았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이어도에 있는 기지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죠. 약간 물타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 중국이 이 해안 지역을 가지고 왜 이렇게 주변 국가들과 이슈를 만드느냐, 약간 이러한 내용들로 같이 이야기를 한번 꾸려봤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러한 정책들 아래서 우리는 어떠한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대1로 정책과 중국의 그러한 방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로가 뭐냐면요, 2012년에 이제 제18대 공산당 회의에서 시진핑이 총서기로 임명이 됩니다. 시진핑은 여기서 중국의 중화질서 회복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러한 중국이 나아가야 될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제시를 했어요. 이미 중화사상을 다시금 부활시킨다라는 얘기죠. 중국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편전쟁 이후로 중국의 자존심이 굉장히 꺾였었고, 21개국 요구를 받아들이는 등 근대사에서의 중국의 그런 치욕을 좀 복구하고 싶었다라는 모습들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이제 중국이 좀 살만하니까 이제 좀 옛날처럼 중국 중심의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자,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3년에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인도네시아를 방문을 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쪽으로 가는 옛날의 그 비단길 루트를 다시금 부활시키자, 이래서 이제 이게 1대라고 하고요. 해안 지역으로 가는 그러한 루트를 우리가 이제 1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중국에 엄청난 지원이 있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5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굉장히 친절하게 1대1로 정책을 설명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1대1로 정책이 그래서 어떠한 내용들이냐, 일단은 서로 간의 상생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물론 당연히 중국이 중심이겠죠. 1대1로를 지나가는 국가들과 경제적인 윈윈 관계를 만들자, 약간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진짜 이 윈윈 관계인가? 우선은 이 1로 정책에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같이 이제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로 하면요, 옛날에 중국이 냉전 시대 때 제3세계와의 그런 연대를 취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국제 질서의 하나의 축으로서 무언가 새로운 바람이 불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윈윈이기 때문에 새로운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각 국가들 간의 상호 교류가 굉장히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시야가 있다라고 하면 부정적인 식견도 있겠죠. 일단 미국과 일본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와 아베 정부가 이제 만났을 때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 1대1로에서 이 해로 정책을 보면은 옛날에 그 중국의 명나라의 조공책봉 질서를 다시금 답습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의 명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당시 황제 영락제가 정화를 파견을 해요, 남해안 쪽에. 그래서 당시 이제 정화가,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라든가 인도라든가 또 저기 아프리카까지 진출하는 모습들을 보여요. 그래서 각 국가들에게 이제 중국 황제의 하사품을 주고 조공책봉 질서를 맺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인들에게는 약간 자신들의 리즈 같은 모습이에요. 중국이라는 국가가 저기 아프리카까지 조공을 바치는 국가들한테 책봉을 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아직도 못 잊는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랬던 게 뭐냐면은, 중국의 진주 목걸이라고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 중국의 진주 목걸이 정책의 그 지도와 정화의 항행 원정 루트가 굉장히 비슷해요. 자, 그랬을 때 이것은 중화 사상의 복고를 꿈꾸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는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그러한 아웅 아니냐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중국은 굉장히 침략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남중국해 이슈가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굉장히 커요.
그랬을 때 국제재판소에서 결국에는 필리핀이 인제 이 중국과의 이슈에서 승리를 했지만 중국은 계속해서 본인들의 그 실효 지배를 놓치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고, 뭐 타이완이야 뭐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미 중국이 자기 해역 안으로 그냥 타이완을 완전히 포용하고 미국이 겨우겨우 막고 있는 그러한 형세이잖아요. 중국은 계속해서 이 해안가 지역에 대한 본인들의 욕심을 놓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 역사적인 배경으로 얘기를 하면요. 남해안 쪽에 이제 중국의 작이라든가 중국의 난파선들이 많이 이렇게 침몰이 됐었어요. 뭐 당연하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제 이쪽 남해 지역을 실효 지배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어쨌든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중국은 해로 정책을 지금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아프리카라든가 이 서남아시아라든가 이런 쪽으로 중국 해군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여요. 결국에는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이 해안 질서를 중국이 타개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 1대1로 정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가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봤는데요. 사실 말은 굉장히 쉽습니다만 기본적인 방향은 단순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강력하게 나가야 되겠죠. 우리나라 영토를 가지고 혹은 침입하려는 모습들을 보인다. 그럼 당연히 강경하게 나가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선제적인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을 무시하고는 한국 경제를 얘기하기가 어려운 만큼 외교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은 적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일단은 미일 동맹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남중국해 이슈로 인해서 아세안 국가들과도 굉장히 사이가 좋지가 않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뭐 해로 정책이라든가 육로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 국가들에서 중국 자본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들입니다. 약간 동인도 회사의 모습이라든가 마셜 플랜이라든가 중국들은 본인들이 그러한 정책과는 굉장히 다르다, 서로 윈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여지는 상들은 굉장히 유사하거나 잠식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손을 잡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제정세를 이용하는 모습들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요, 이 일대 정책에서의 서방 방면이 있다라고 하면은 동방 쪽으로는 몽골이라든가 러시아 그리고 만주를 연결하는 중국의 그 거대한 야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사실 동방의 정책을 실시하기에는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러시아 뭐 블라디보스토크가 있지만 뭐 만주가 있지만 뭐 몽골은 뭐 시장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방 정책에서의 어떻게 보면 활용 점정은 대한민국이 된단 말이죠. 북한도 사실 뭐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대한민국까지 이어지는 그 시장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또한 우리의 그러한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을 우리가 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 있었던 우리가 그런 끌려다니는 모습들이 아니라 중국의 적들을 이용하고 더 나아가서 결국 중국의 동방정책의 마지막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의 결정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강경한 모습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중국의 1대1로 정책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향해야 될 방향을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국제외교학을 전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언어 선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러프하다고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요. 자, 그랬을 때 저는 우리나라가 결코 약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각국의 이러한 위태위태한 균형 속에서 우리가 중재자가 되어서 많은 이득을 좀 뜯어냈으면 좋겠습니다. 6.25 전쟁처럼 그들 간의 쟁탈전에서 우리가 희생양이 되기보다는 그들의 이득을 우리가 뜯어낼 수 있으면서 또 동북아시아의 평화의 중재자가 되는 그러한 국가가 되기를 희망해 보면서 오늘 전이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